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30대의 여성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다들 귀성길 계획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해부터 추석에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갈 친정도 없고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남편 때문에 시댁에 갈 수도 없거든요. 적적하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아쉬움보다도 후련함이 먼저 듭니다. 사실 제게는 친정 식구들이 가족보다 먼 사이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전부 하려면 하루 종일도 모자라지만 오늘은 제가 그들과 인연을 끊게 되었던 사건을 얘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처음 맞는 이 자유로움을 다시 한번 만끽해 보려 해요. 저희 아버지는 아들 귀한 집안에 그 귀하다는 3대 독자 외동아들이셨습니다. 그 시절 당연할 정도로 심각했던 남아선호 사상 속에서 아버지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자라셨고 저희 엄마를 만나 결혼을 하셨죠. 3대 독자 아버지와 결혼하셨던 엄마는 시집을 와서 하루빨리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댁 시절부터 아들 낳는다는 한약이며 온갖 미신을 갖다 들이대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리시며 마음고생을 하셔야 했죠. 하지만 집안의 바람과 달리 엄마는 딸인 저를 낳으셨고 엄마는 절망을 하셨어요. 아이 낳고 미역국도 못 먹고 구박당했던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였었죠. 그런 집안 분위기에 딸 자식인 저는 환영받지 못할 아이였고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주눅들어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뭘 모르는 어린애가 벌써부터 식구들 눈치 보며 자랄 정도였으니 저희 집 분위기가 어땠을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자라셨던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듬어 주실 만한 분이 아니셨고 엄마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한동안 고생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5년 만에 남동생을 낳으시면서 겨우 그 고생을 끝내실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부터는 저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6살이 된 저는 막 태어난 남동생이 너무나 예뻤지만 그렇게 태어난 동생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아들만을 기다리셨던 할머니는 당연히 동생만 예뻐하셨고 아버지 역시 장남이라며 늘 동생을 품에 안고 계셨죠. 제게는 별 관심이 없던 아버지에게 몇 번 안겨보지도 못하고 자랐었던 저는 늘 어른들 품에 안겨 있고 예쁨 받는 동생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동생을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마음과 달리 저는 동생이 태어난 뒤로 호의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밖에 모르던 아버지는 가정일에는 무관심하셨고 그러는 동안 엄마는 동생만 예뻐하셨거든요. 엄마는 참 모질게도 저희를 차별하셨습니다. 애초에 저와 동생은 밥 반찬부터 달랐고 동생 대신 제가 혼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도 차라리 혼이라도 나는 게 낫지. 저는 엄마의 무관심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런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참 많이 노력하기도 했었어요. 상장도 타보고 좋은 성적표를 가져다 드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부질없는 노력들이었고 저는 가족들 사이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외톨이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그런 차별에 익숙해져 갔죠. 저는 자식을 차별하는 부모 밑에서 늘 동생에게 양보하고 대신 희생만 하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제 가족을 참 사랑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희생을 당연시하기도 했었어요.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부모를 더 의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알았어요. 가장 편안해야 할 집안에서 그런 상태로 지내온 저는 밖에서도 마음 열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친구도 몇 없었고 인간관계는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서야 드디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잃고 홀로 살아오면서 마음고생을 했었고 그래서인지 늘 외로웠던 저와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은 모르는 상처를 서로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했고 덕분에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유일한 제 편이 생긴 듯 했죠. 그런 남편과 함께 할 때면
저는 제 슬픔과 상처들이 사라지는 기분이었고, 그 사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기도 했어요. 저희 가족들은 다들 제가 안 될 거라고만 말하면서 저를 무시하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음에도 해볼 생각도 없이 지냈었죠. 하지만 저를 믿어주는 남편을 만난 뒤로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그렇게 제 인생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며 가게를 차렸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덕분인지 가게 매출은 안정적으로 잘 나아졌죠.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제가 뭘 하겠냐며 못 믿어하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저는 저를 믿어주는 유일한 제 편이 있어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결혼을 생각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애정 결핍 때문인지 연애조차 쉽지 않았던 제게 남편은 제가 몰랐던 사랑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고 결혼을 허락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제게는 평생 은인이나 다름없을 남편이었지만 저희 집에서는 그런 남편을 고아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셨습니다. 제게 별 관심이 없던 남동생까지 부모님 편을 들며 말을 얹더라고요. 누나,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자는 사람 만나면 안 돼? 우리 부모님이 체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면서 굳이 분란을 만들어야겠어? 에휴, 누나도 가족들 다 반대하는 결혼 굳이 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냐.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부모님 말씀 들어, 누나. 평생 의견 한번 내세워 본 적 없던 저였으니 평소라면 저도 가족들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결혼까지 가족들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겨우 체면 때문에 남편을 반대한다는 게 받아들일 수 없었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결혼하겠다는데 대체 왜들 그래요? 엄마랑 아버지는 제 인생보다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저 그 사람 아니면 결혼 생각 없어요. 다들 반대하셔도 못 헤어지니까 전 그러시면 결혼식에 오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네가 제대로 미쳤구나. 이거 봐라. 벌써부터 그놈한테 미쳐서 정신 팔린 애를 내가 어떻게 믿고 결혼을 시키겠니? 결국 저는 가족들과 싸우면서 끝까지 결혼을 추진했고 부모님은 갑자기 고집을 피우는 저를 포기하시고 저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시던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는 가족들도 나를 존중해 주시려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를 먹고 결혼까지 했음에도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못 믿어 하셨고 동생마저 저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먼저 결혼한 동생의 올케마저도 저를 우습게 취급했었으니 그 집 식구들에게 제 존재는 기르던 개만도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늘 당하는 일이었으니 무시를 당해도 참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식구들에게 그런 취급당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혼 이후 남편 앞에서까지 저를 무시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남편은 매번 제 편을 들어주었거든요. 아휴, 그러게 그냥 집에서 먹었으면 됐을 것을. 선영이 너 때문에 괜히 외식해서 탈난 거 아니야. 죄송해요. 장모님, 그건 이 사람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도 식중독은 아니라 그러고 같이 먹었지만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애초에 외식하자고 했던 것도 처남이었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었으면 식당 책임이지 왜 이 사람한테 그러세요? 자네는 또 자네 와이프 편드나? 아유, 선영이 너는 참 좋겠다. 저렇게 편들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사실 남편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대들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막말이 일상이신 저희 엄마가 처음부터 고아라며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사위에게 사위 대접을 잘해줬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저희 가족들에게 섭섭한 일도 많았고 무시당하는 말도 들었지만 그때마다 참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허허실실 웃으면서 넘어갈 뿐이었었고 오히려 제 가족들이라며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제 일에서만큼은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구박당할 때마다 나서다 보니
덕분인지 가족들도 언제부턴가는 제 앞에서 조심하는 듯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뿐이었지 수십 년 이어진 무시가 금세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노력하는데도 친정 식구들은 정작 제가 힘들 때는 돕는 법이 없었어요. 가게에 문제가 생겨서 잠깐 도움을 청하려 할 때에도 친정 부모님은 물론이고 동생 내외까지 저를 남보다 못한 듯 대했으니까요. 진영아, 누나가 급해서 그런데 한 2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다음 달에 바로 갚을 수 있어. 일이 좀 꼬여서. 누나 일은 누나가 알아서 해야지. 괜히 가족들한테 부담해줘. 솔직히 거절하는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부탁 안 했으면 좋겠다. 돈 문제든 일 문제든 누나가 알아서 해. 저는 동생 학비에 결혼할 때 결혼 자금까지 못했었는데 정작 제가 도움을 구할 때는 그런 말을 하는 동생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죠. 남편은 제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점점 못 견뎌했습니다. 처남도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자기 누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걔 말도 맞지. 내가 알아서 했어야 하는데 괜히 부탁한 거지 뭐. 그런 게 어딨어? 솔직히 처남이 정말 못해서 안 하는 거겠어? 그냥 당신 도와주기 싫은 거야. 근데 당신은 언제까지 무시당하면서 가족들한테 희생만 할래? 남편은 언젠가부터 제가 친정과 거리를 두기를 바랬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건 다 참더라도 저를 무시하는 건 도저히 못 보겠다며 더 이상 친정이 휘둘리지 않고 연을 끊더라도 화도 내고 할 말을 하고 살기를 바랬죠.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그런 삶에 익숙해졌는지 차마 그러질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도 여전히 친정 식구들에게는 의리고 정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늘 저를 걱정했고 결국 그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매년 가족여행을 떠나곤 하셨습니다. 자식들 결혼 전에는 두 분이서 다니셨고 자식들이 결혼한 뒤에는 다 같이 다니길 좋아하셨죠. 물론 그 가족여행에서 제 자리는 없었어요. 시누이가 따라가면 올케가 괜히 불편해한다면서 매번 동생 네에만 데리고 가셨거든요. 저야 따라가봤자 괜히 눈치 보고 불편하게 뻔했기에 오히려 오지 말라는 게 좋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도 자영업을 시작한 후로는 남들 쉴 때 쉴 수 없어서 따라갈 형편도 되지 않았었고요. 근데 그때는 엄마가 웬일로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국내 여행이라도 좀 갈까 하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지 뭐야? 네 아버지는 발이 불편하고 엄마 면허가 없잖니. 진영이는? 진영이랑 올케도 면허 있다면서. 아유, 네 올케는 장롱면허라서 안 돼. 그리고 진영이는 일하다가 오는 애를 어떻게 하루 종일 운전시키겠니? 한 번 가는 데만 몇 시간이나 하는데 피곤해서 안 돼. 그러니까 네가 가게 닫고 따라가서 운전 좀 해라. 그래도 네가 운전은 잘하잖아. 여태 사고 한 번 없었고. 안 그러냐? 결국 엄마는 동생을 아낀다는 이유로 저를 데려가라 하셨던 거였어요. 이유가 기가 막혔지만 저는 엄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창 바쁠 여름철에 가게 문을 닫고 가족여행을 따라 나서게 되었죠. 물론 남편은 끝까지 걱정을 했었어요. 당신 거기 가봤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운전만 해야 할 텐데 게다가 나도 같이 못 가는데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엄마가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어차피 운전만 하는 건데 뭐 별일 있겠어? 피곤하면 나는 숙소에서 쉬면 되겠지 뭐. 오히려 당신이 같이 가면 당신까지 고생이 있지. 에휴, 그냥 나 혼자 다녀오는 게 나도 마음 편해. 지금 나만 당신 걱정하는 거야? 당신은 왜 당신 걱정을 못해?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 뭐 하러 가는지 모르겠다. 끝까지 저를 걱정하며 만류하는 남편에겐 미안했지만 그렇다고 그제 와서 가족들에게 안 가겠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키지 않은 여행길에 동참하게 되었고 재촉하시는 엄마 때문에 새벽 일찍부터 차를 운전하게 되었어요. 전날까지 장사 때문에 피곤하긴 했지만 무리가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른 시간이니 도로에 차도 없을 거고 가는 내내 별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고속도로에 접어들고 얼마 안 된 순간 저는 반대쪽에서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트럭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인지 졸음운전인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트럭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순간 핸들을 꺾었던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죠. 사고가 나면서 의식이 끊겼던 저는 한참 동안 누워있었던 모양입니다. 겨우 깨어나 보니 온몸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옆에는 남편이 제 손을 꼭 붙들고 있었죠. 제가 깨어나는 인기척이 들리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고 의식이 돌아온 저를 보며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깨어났어? 정신이 드는 거야? 여기요. 여기 사람이 깨어났어요. 다급히 의료진들을 호출하던 남편은 그 와중에도 꼭 잡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꼭 맞잡은 손을 보면서 제가 의식이 없는 동안 남편이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하고 긴장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알고 보니 제가 사고가 나고 무려 2달 넘게 의식 없이 누워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 저는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남편은 제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나 정말 2달 동안이나 못 일어난 거야? 나 사고 나간 이후로 기억이 없어. 그래, 당신 정말 오랫동안 의식 없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걱정 많았는 줄 알아? 혹시라도 당신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내가 얼마나 전전긍긍했다고. 분명 수술은 잘 끝났다는데 당신은 깨어날 생각이 없고 병원에서는 기다려보라는 말만 하고. 한 달이 넘어가니까 이젠 내가 죽겠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이제 당신 옆에는 나밖에 없는데 나라도 제대로 정신 차리고 당신 챙겨야지. 내 옆에 자기밖에 없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그제서야 다른 가족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직전 제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제가 이렇게 크게 다친 걸 보면 작은 사고가 아닌 듯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다른 가족들의 안위가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었죠. 이젠 당신뿐이라니. 설마 가족들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다른 가족들은 어디 있어? 그러고 보니까 다른 가족들은 나 깨어난 거 모르는 거야? 왜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아니야. 내가 말 실수한 거야. 다른 가족들은 괜찮아. 당신이 제일 크게 다쳤지? 나머진 다들 이상 없어. 그래? 그럼 나 깨어난 것도 말했어? 당연하지. 근데 지금 당장은 못 오셔. 당신처럼 크게 다친 사람은 없긴 하지만 다들 팔다리 정도는 부러지고 그러셔서 아마 당분간은 다들 움직이기 힘드실 거야. 안 그래도 다들 당신 걱정하셨는데 내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잘 말씀드렸어. 난 또 당신이 당신밖에 없다느니 그렇게 말해서 깜짝 놀랐네. 아니 나한테는 당신뿐이니까. 어쨌든 다른 식구들 무사하다니까 정말 다행이다. 사고 나는 순간 다른 가족들 구해보겠다고 어떻게든 노력한 보람이 있었네. 저는 다른 가족들은 크게 다치지 않고 무사하다는 얘기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당장 보지는 못하더라도 다들 살아있어 주어서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사고 당시에 가족들을 위해 희생했던 이야기를 듣고는 무척 놀라며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당신 그래서 제일 많이 다쳤구나. 선영아 왜 그랬어? 그러다가 정말 영영 못 깨어났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는 길게 생각하고 말고 할 겨를도 없었어. 그냥 운전석 장원 입장에서 어떻게든 사고를 줄여야 하니까. 당신 화났어? 나 걱정 많이 했구나. 미안해. 당신 앞으로는 그러지 마. 왜 매번 당신만 희생하려고 그래? 남편은 화가 나 보였지만 제 앞에서 차마 내색을 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야 살았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없었지만 사고 이후 2달 동안 마음 졸이며 저를 기다렸을 남편을 생각하니 남편의 화가 이해가 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듯 싶어 미안한 마음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깨어나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저는 의식을 차리고서도 한동안 혼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회사까지 쉬면서 저를 돌봐주는 남편 덕분에 하루하루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제 옆에 있어 주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남편이 저를 걱정하며 제 곁에 있는 동안 여전히 연락 한 번 없는 다른 가족들 때문에 저는 왠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다들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식이 너무 없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상했어요. 남편 말로는 저처럼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는데 그럼 부모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생 내외한테서도 전화 한 통이 없다니. 혹시 남편 말과 달리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한 생각에 남편에게 다시 물어도 보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별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근데 정말 식구들 괜찮은 거 맞지? 엄마 아버지는 그렇다 쳐도 진영이랑 올케도 연락이 없는 게 좀 이상하네? 혹시 진영이도 많이 다쳤어? 나는 손 다쳐서 핸드폰 못 쓰잖아. 당신이 전화라도 좀 해봐줘. 아, 내가 말 안 했던가? 처남도 아직 퇴원을 못했대. 그래서 그쪽 부부들도 정신 없나 보더라고. 그리고 어차피 당신 퇴원하면 다 같이 만날 건데 뭐하러 자꾸 걱정을 해? 괜찮다는 내 말 못 믿어서 그래?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도 연락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그렇지. 그럼 다른 식구들은 언제 태어나는 거야? 나랑 비슷하대? 뭐 재활도 해야 하고 그렇겠지? 교통사고는 원래 후유증이 무섭다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회복이나 잘하자. 저는 다른 것보다 제 안위를 걱정하는 남편을 보며 다른 식구들의 사정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대로 지금 당장은 제가 먼저 회복해야 했기에 저도 제 재활에만 신경을 쓰기로 했죠. 덕분에 저도 점점 몸이 풀어지고 일반실로 옮기면서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아직 오래 걷는 건 힘들었지만 손이라도 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싶었죠. 제가 혼자 있을 수 있게 되자 남편은 다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고 일상으로 돌아간 남편을 보며 저도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남은 이번 기간 동안 무사히 몸조리를 잘해서 건강히 태어날 날만 기다리게 되었죠.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제가 병원에 입원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제가 퇴근을 할 때가 되니 벌써 늦가을이 되어 겨울옷을 챙겨 입어야 할 정도였어요. 병원에서 누워있는 동안 시간이 쏜살같이 흐른 것을 보며 저는 왠지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닫아두었던 가게 일도 걱정이었고 혼자서 고생했을 남편이며 다른 가족들 걱정에 머리가 쉴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드디어 퇴원을 하게 되니 얼마나 후련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소식 없는 식구들 때문에 저는 왠지 모를 찝찝함을 가지고 있어야 했죠. 그렇게 저는 제가 퇴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남편이 기다리는 집으로 서둘러 찾아갔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퇴원에 맞춰서 데리러 온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는 말에 저 혼자 집에 찾아가기로 했었거든요. 보통이라면 제가 혼자 오기는 못했을 사람이 사정이 있다는 걸 보며 저는 혹시 남편에게 큰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퇴원을 했다는 기쁨 때문에 다른 고민은 애써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렇게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간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집안 풍경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정장 차림에 한쪽 팔에는 장례식에서 볼 법한 띠를 두르고 소파에 멍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추상이라도 치른 듯한 남편의 몰골을 보며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근데 당신 그게 무슨 차림이야? 어디 장례식이라도 다녀온 거야? 이상한 듯 묻는 제 물음에 남편은 말을 고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한참을 고민하다 시작하는 남편의 얘기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나 장례식에 다녀오는 길이야. 그래서 당신 데리러 못 갔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구 장례식? 근데 왜 당신이 완장을 차고 있어? 여보, 충격받지 말고 잘 들어. 장모님 장인어른 다 돌아가셨어.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장모님 장인어른이면 우리 부모님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내가 당신한테는 못했던 말이 있어. 당신 아파서 누워있는데 괜히 충격받을까봐 말을 못했었는데 사실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상태가 많이 좋지 못했어. 그래도 다행히 두 분 다 의식이 있으셨고 깨어나셨는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금방 다시 안 좋아지시더라고. 제가 누워있던 사이 부모님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제가 물어볼 때만 하더라도 별일이 아닌 듯 대수롭지 않게 걱정하지 말라던 남편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분명 괜찮다며. 다른 가족들 걱정할 필요 없다며. 근데 돌아가셨다니. 여보, 설마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야? 미안해. 그때는 나도 당신 걱정밖에 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도 안정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소식 전하면 당신마저 잘못될까봐 차마 말할 수 없었어. 당신 태어나고 좋아지면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그만. 제게 미안해하며 담담히 사정을 전하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깨어나면서도 왜 당연히 살아계셨을 거라 생각했는지 사실 저도 내심 불안감이 계속 들긴 했었어요. 제가 죽다 깨어날 정도로 크게 다친 사고였었는데 아무리 무사하셨다고 하더라도 고령 계신 부모님이 멀쩡하게 계실 거라는 생각은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다쳤더라도 동생 내외까지 저한테 병문안 한번 오지 않고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그제서야 저는 뭔가 이상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럼 당신 말대로 다들 괜찮아서 연락이 없던 게 아니라 상황이 심각해서 그랬던 거야? 부모님은 누워 계시고 진영이랑 올케는 부모님 챙기느라고? 미안해 여보. 근데 나로서는 조용히 있는 게 최선이었어. 당신한테 알린다고 해서 당신이 그 몸으로 장인 장모님한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마 당신이 왔더라도 좋을 건 없었을 거야. 그럼 돌아가셨을 때라도 말해줬어야지. 어떻게 우리 부모님 장례식을 치르면서까지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부모님 장례에 자식이 못 가는 게 말이 돼? 그럼 우리 부모님 어디 계신데? 나라고 부르기 싫었겠어? 근데 처남이 난리를 치는데 어떡해. 처남은 사고가 당신 탓이라고 생각해.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누워 계실 때에도 얼마나 당신 원망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당신한테 장례 치른다는 말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 나도 괜히 당신 욕먹는 걸 보고 싶지 않았고. 그럼 납골당은 어딘데? 내가 보지도 않고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걸 어떻게 믿어? 그건 나도 몰라. 나도 장례식장까지만 있다가 온 거야. 처남이 발이는 못 따라오게 하더라고. 납골당 어디 모실 건지도 말 안 해주고 아마 지금 연락해도 안 받을 거야. 그건 내가 차차 알아봐 줄 테니까 당분간은 좀 쉬자. 당신 퇴원했다고 해도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잖아. 남편은 여전히 무책임한 듯 모른다는 소리만 하고 있었지만 딱히 남편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진 않았습니다. 탓을 하자면 동생에게 그런 대우를 받는 제 탓이었고 그 와중에도 제 탓만 하는 동생 탓일 겁니다. 솔직히 억울했습니다. 아무리 애정으로 가득한 가족이었지만 제가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언제나 진심이었고 늘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그들을 살리려 노력했던 제 마음은 몰라준 채 사고가 내 탓이라며 부모님 장례식에도 부르지 않은 남동생에게 저는 무슨 존재일까 싶었죠. 부모님께서도 돌아가시면서 제 탓을 하셨을까 생각을 하니 저는 마치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괴로워하는 제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걱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은 제 남편밖에 없었지만 그때는 남편에게 차마 고맙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여보, 많이 속상해? 근데 차라리 잘 됐어. 솔직히 당신도 그동안 처가 식구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 그동안은 당신이 먼저 모지게 끊어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처남이 먼저 연끝 차는데 오히려 잘 된 거지. 당신도 죽다 깨어났는데 이젠 좀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당신한테는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나만 보고 살면 안 될까?
생각해보면 남편의 말이 옳은 소리였습니다. 제가 언제라고 그 집에서 사람 대우를 받았을까요? 안 그래도 무시받을 것이 뻔해서 가기 싫었던 여행에 운전기사 노릇한다며 억지로 끌려가서 사고 나는 와중에도 가족들을 생각하던 저였는데 그런 노력은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저를 보면서 남편도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가족들이야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아라서 누구보다 가족을 귀하게 생각했던 남편이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이 괜히 더 충격적이기도 했죠. 그날은 큰 충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잠을 청했습니다. 당장 부모님 낙봉일당을 찾아뵈고 싶고 동생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도 싶었지만 어차피 들어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한때는 제 손으로 가족을 끊어낼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여태 그러질 못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혼자가 되니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며칠을 크게 몸살을 앓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충격이 컸던 건지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다가 겨우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남편은 그때도 제 걱정밖에 없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남편 말대로 앞으로는 내 가족을 다 지우고 그 사람만 보며 살아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확인도 없이 가족을 지우는 것이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이상한 남편의 행동에 저로서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아무리 애증의 관계라고 해도 저만큼이나 정이 많고 마음 여리던 사람이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시고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건지 또 자꾸만 동생과의 연락을 막는 것도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 몰래 친정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동생 때문에 납고의 당을 가지 못하더라도 그 집에 더 이상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비어져 있다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보면 그나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혼자 집에서 쉬고 있겠다고 말을 하고 아직은 불편한 몸으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친정집 앞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무작정 찾아오기는 했지만 제가 그 집 대문을 두드려서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빈집이라면 다행이지만 혹시 누가 나오기라도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선뜻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며 근처를 서성이던 중 익숙한 차 한 대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동생과 올케였죠. 순간 저는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숨어버렸습니다. 연락 없던 동생에게 찾아가서 설명이라도 하고 싶었던 마음과 달리 혹시라도 나를 원망하는 동생의 막말을 면전에서 듣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후 장면에 더욱 놀라고 말았습니다. 동생과 올케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에서 저희 부모님이 나오셨기 때문이죠. 장례까지 치렀다는 부모님이 멀쩡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저는 저도 모르게 집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식구들 역시 저를 보자 다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어머, 선영이니가 웬일이냐? 너 벌써 태어난 거야? 엄마, 살아있네? 얘가 뭐라는 거야? 너 머리 다쳤다더니 정신 나갔니? 그럼 내가 뭐 죽기라도 했다 이거야? 안 그래도 너 때문에 우리 다 죽다 살아났잖니. 아니 넌 정말 운전도 하나 제대로 못해서 여러 고생 시키네?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 병문안 못 가서 죄송해요. 근데 이해하시죠? 저희도 여기저기 다치고 아파서 죽다 살아났잖아요. 누나, 그래도 태어났으면 먼저 연락이나 하지. 여태 뭐하다가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사람들 놀라게 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얘기들을 하면서 그 와중에도 내 병문안은 귀찮았는지 그 자리까지 나타난 저를 불청객 취급하는 가족들의 반응에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남편에게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죠. 결국 저는 남편에게 직접 진실을 듣기 위해 저를 떨떠름해하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다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저는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멀쩡한 가족들이며 나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들을 보며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서러움을 애써 참으며 퇴근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된 저는 남편의 얘기에 결국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친정집에 다녀왔어. 갔더니 가족들이 다 멀쩡히 살아있더라. 엄마 아빠는 어디 상처 하나 없고 동생이랑 올케도 좋아 보이더라. 다행이기는 했지만 기분이 이상했어. 다들 내가 태어날 줄 모르고 반기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돌아왔는데 이해가 안 돼서 말이야. 당신 왜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굳이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동생이랑도 인연 끊으라고 한 이유가 뭐야? 설마 나 때문이야? 남편은 얼추 예상하고 있는 저를 씁쓸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고 직후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갔을 때 다른 식구들은 다들 크게 다치지 않은 상황이었나 봐요. 제가 제 쪽으로 차를 틀었기 때문에 저만 크게 다치고 다들 무사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 솔직히 나도 내가 억지 부렸다는 거 알아. 당신이 거기 찾아가 보거나 처남이랑 전화만 한 통해도 금방 들통날 일이었지. 그래도 이렇게 일찍 찾아가 볼 줄은 몰랐는데 금방 들통날 거짓말해서 미안해 여보. 미안하다는 말이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나한테 거짓말한 말 안 했던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이유가 궁금한 거지. 사실 나는 이렇게라도 당신이 그 집 식구들이랑 인연을 끊었으면 싶었어. 내가 당신을 지키려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남편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상향을 헤매는 동안 다른 식구들은 남편 앞에서 제 탓만 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운전을 좀 더 조심했더라면 사고가 없었을 거라는 둥, 처음부터 저를 데려가는 게 아니었다는 둥, 다들 운전자인 제 잘못으로 사고가 벌어졌다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남편도 이미 기분이 상했지만 남편은 식구들의 얘기를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답니다. 당시에는 제가 수술을 잘 받고 깨어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수술을 받고도 계속 의식이 없자 가족들이 남편에게 보험료 얘기를 물어봤다네요. 당신 수술 잘 받았냐고는 물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 앞으로 들어둔 보험이 없냐 그러더라. 심지어는 사망보험금 얘기 꺼내는데 그 소리 듣고 내가 미쳐버리겠더라고. 어떻게 자기 가족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때 내가 다들 미쳤냐고 화를 내니까 내 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혹여나 보험금 혼자 챙길 생각이면 가만 안 둔다 그러대. 그래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그러고 연락을 끊어버렸지. 그 뒤로 다행히 당신이 깨어났고 당신이 일어났다는 얘기 전했지만 그 사람들은 연락이 없었어. 이미 자기들은 진작 퇴원해 있었으니 남의 사정이야 궁금하지도 않았겠지. 가족들이 제 걱정을 하나도 없이 보험금 타령만 하고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며 남편은 크게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동안이야 어떻게든 식구라며 참고 버텨봤지만 그건 아니다 싶었었겠죠. 그래서 남편은 제가 그 기회에 가족들과 인연을 끊기를 바랬습니다. 진실을 전했어도 되었겠지만 제가 또다시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는 건 보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그래서 제게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도 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를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제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여보, 나 당신이 이제 나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 정말 진심이야. 솔직히 부모도 없는 내가 남의 천륜 끊으라 하는 게 우스운 얘기인 거 알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당신이 고통받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어차피 그 사람들 당신 안중에도 없어. 솔직히 당신이랑 피만 섞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찾아가서 뒤집어 엎었을 거야. 그나마 당신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 참은 거라고. 근데 이제는 당신도 포기해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고 그 집 식구들한테 이끌려 다닐 수 없잖아. 나 혼자서 모자랄지 모르지만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이제 나랑 행복해지자.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아서 당신까지 힘들게 했구나.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뒤에도 남편에게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제가 30여 년을 아무리 바보같이 살았더라도 저를 위하는 남편의 말까지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죽다 살아나서 그런지 왠지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어렵게 다시 얻은 인생, 이제라도 오롯이 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저는 제 부모와 가족을 지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곧장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가게도 정리하며 친정과 연관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갔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랴 자기들 아쉬울 때만 찾는 사람들이니 제가 사라져버리면 다시 만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둥지를 틀었고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낯선 동네에서 다시 가게를 열게 되었고 새로운 마음처럼 몸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마음 덕분인지 새로 시작한 곳에서 저희는 행운을 마주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했던 집값이 더 올랐고 새로 오픈한 가게도 금세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 결혼하고 소식 없던 아이까지 감사히 찾아와 주었습니다. 덕분에 올해는 제게 무엇보다 행복한 한 해였어요. 그런 것도 가족이라고 끊지 못해 평생 붙들고 살았었는데 그들과 멀어지니 이제서야 제 인생이 보이는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 것이고 제 아이와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라도 정신 차린 저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